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후보님들만큼 긴장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신 분들일 텐데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수요일은 배짱이처럼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이죠.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 02-3153-2631, 013-3366-0110 무료 문자입니다. 수요일에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짱이처럼 여유로우신 분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노하우 시대에서 노웨어 시대까지. 일은 개미처럼, 그러나 주식 투자는 배짱이처럼. 남은우의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남은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배짱이처럼 놀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배워놨는데요. 지난 시간 강의 리뷰와 또 오늘 강의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배짱이 투자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초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힘을 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보시면서도 좋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역시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나갈 건데요.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 나갈 겁니다. 그 앞서서 한 주가 지나갔으니까요. 살짝 되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배짱이, 오늘 역시 우리가 배짱이 투자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배짱이처럼 시간을 가지고 놀려면은요, 기타라도 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타 치는 법, 그리고 노래 부르는 법, 이런 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난 강의 리뷰를 보자면은요, 제일 먼저, 주식 투자라는 것이 패가 안 좋을 땐 덮을 줄도 알아야 된다. 또는 덮지를 못한다면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증권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목표,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자산 배분. 이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배분을 하느냐가 실질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분석,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좋으냐 아니면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연 주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다면 그 경기가 좋은 부분에서 또 어떤 산업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최근만 보더라도요, 경기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경기 굉장히 좋았지만 나머지 조선업이라든지 화학업종들 굉장히 안 좋은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업종이 그 속에서 또 좋은 업종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거의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것처럼 같은 업종 내에 있더라도 어느 종목을 어느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또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등의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야지만 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평가해야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정말 좋은 실적. 일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많이 좀 당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회사는 정말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큰데 그래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가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가 아니라 그 성장할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상당히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좋은 기업이지만 더 이상의 가치를 주고 샀을 경우에는 그 투자는 좀 잘못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 분석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저평가라면 언제 살 것인가. 저평가라고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평가가 대중의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저평가임을 떠나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고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할 이유도 없겠죠. 역시 고평가이더라도 적정한 어떤 그 매도 타이밍이 도래했을 때 또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석에 대한 얘기들 좀 해봤었는데요. 제일 먼저 드렸던 부분들은 이 순환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네요. 그래서 경기 저점과 고점, 그리고 하나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동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고요. 그래, 키친 파동이다, 주글라 파동이다, 컨트라티브 파동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고요. 가장 이 파동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역시 주글라 파동 10년 주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큰 시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업종의 큰 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파동은 주글라 파동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주글라 파동 그리고 키친 파동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기 지표 보는 법, 그럼 이러한 경기 주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ecos.bok, or.kr,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경기 종합 지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 종합 지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그리고 후행지수를 통해서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을 이 하이만츠의 법칙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면 그 다음 달에 경기 저점이 온다, 즉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런 숙축기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돼야 될 경우에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경기 확장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경기 정점이 오니까 그 다음 달에는 주식 물량을 좀 줄여가자, 이런 말씀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경기 종합주가지수를 보는 그 법은요, 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항상 매월 마지막 거래에 대해서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바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통계청 사이트를 보시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망에 대한 포인트들, 경기 확장기 그리고 경기 수축기에 대한 이야기 방금 해드렸었는데, 그와 동시에 그 거짓 신호도 존재한다 그랬죠. 연속 상승했지만 다시 연속 하락하게 되면 이는 거짓 신호다, 이런 말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미국의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QE4가 이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화량의 부분에 대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 확보가 좀 쉬울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기업의 성과는 좋아질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기업 측면이고요. 또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충분히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겠죠. 그 여력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매입하다 보니까 증시가 화랑이면서 주가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분명히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드렸었고요. 자, 통화량과 주가 부분에서 본다면 우선 실적 장세,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또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장세, 실적 향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지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원천적인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게 또 주식이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장세는요, 바로 이런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뒤탈 없이 갈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금융 장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즉 2009년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되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겠죠. 급격히 통화량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렇지만 유동성 장세의, 즉 금융 장세라 볼 수 있는 유동성 장세의 단점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걷어들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실적 장세와 좀 다른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통화량 증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고요. 개인들의 어떤 주식 매수 여력이 좀 커지면서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만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물가가 인상하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는 이 실적 장세와 이 금융 장세로 나누면 어느 장세에서 펼쳐지는 것일까요? 네, 금융 장세에서 펼쳐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장이 되려면 반드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지금 최근의 장세가 그렇죠. 계속 이제 미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동결 내지 인하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려놓는 거죠. 이 경기를 살려놓는 부분이 실제 기업과 가계의 소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져서 실제 소득이 높아가는 이런 실적 장세로 잘 연결이 된다면 이 효과는 최고일 것이고요. 주가는 이러한 경우에 3,000이든 5,000이든 10,000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교육 같은 걸 할 때 주식에 우리나라 주가에 한 5,000포인트 시대 과연 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이 유동성 장세가 철저히 실적 장세로 연결된다면 우리가 많이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해 드리면 1984년도 미국 LA 올림픽은 전 세계 반쪽만 열렸던 올림픽입니다. 그때 당시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800포인트대였어요. S&P 500요 1000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0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에요 다우는 14,000포인트 가까이 가게 되고요. S&P 500도 1,400포인트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주 지금 앞에만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500에서 1000, 2000만 보고 있다 보니까 큰 거를 보지 못하는데요.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난다면 그리고 충분히 실적을 내는 잘 경제화가 꾸려지게 된다면 우리도 가능하니까요. 희망을 계속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은 이제 금리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자율. 좀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금리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라고 하면은요, 이자입니다. 그죠? 이자.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라는 게 이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 시중의 금리는 이 정도가 가장 적정하니까 이걸 표준으로 삼아라라고 공표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 은행 간에 어떤 자금을 빌릴 때 쓰는 콜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았었는데요. 지금은 RP, 환매조건부 채권의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리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코리보라든지 코픽스, CD 금리 이런 이제 금리들은 이제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튼 금리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봅시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이자를 우리가 만약 예금을 한다면 이자를 많이 받을 것이고요. 대출을 한다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면 위험한 주식 투자와 이 채권 투자 예금으로 이제 두 개 나눠 본다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예금보다는 훨씬 위험하죠. 근데 예금을 안전하게 이자를 많이 준다면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 IMF 때요. 단기 금리가요. 1년 금리가 한 24%까지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이럴 때로 본다면 엄청난 금리죠. 그럴 때는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채권이나 예금하는 사람들이 이자가 굉장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주식에서 오히려 이제 예금으로 많이 몰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런 개인 투자 부분에서 이게 금리 투자, 즉 채권 투자나 예금 투자가 매력적인 상태가 될 것이니까 주식을 좀 멀리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볼게요.
자금을 차입을 해서 어떤 설비 투자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자금을 차입했을 때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니까 기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집행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올라가기 좀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주가 P, 프라이스 P로 설명을 할게요. 주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2004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7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올라갈 때 보면은요,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에서 지수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식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가가 굉장히 주가보다 금리는 천천히 뒤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막 급락이 오고 세계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FRB 같은 경우도 금리를 계속 낮춰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또 뒤이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고점이 나타났다는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주가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적어도 한 1%에서 2%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주식시장의 어떤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최대 화랑기에서 거품이 빠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이 저금리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이제 버블이 이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엄마 아파트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부동산이 화랑을 하게 된 것은 역시 저금리.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어디로요?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 6년, 7년 이 우리나라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부동산이든 이 주가든. 그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됐냐면 금리를 정책적인 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5%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결국에는 한 번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들어오면서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금리의 또 후행적인 흐름들은요, 글로벌이 모두 동일시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시간을 두고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시간을 두고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리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시간차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즉 금리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 축소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축소가 되어서 결국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역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은 굉장히 좀 그 자금을 차입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확대되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변수들은 사실 있긴 있어요.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을 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체 금액으로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도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에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틀을 따라간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물가 이야기를 할게요.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일 밀접한 게 바로 원유 가격이 석유 가격이 되겠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물가 상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식 곡물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무조건 주가가 안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상승을 해줘야지만, 기업의 판매 단가를 올릴 수가 있죠. 판매 단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전부 다 주가는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요, 반드시 물가도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만 이 물가의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이는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실물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이 선순환이 되면서 기업의 수지가 개선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항상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물가의 완만한 상승은 역시 주가의 상승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자, 유가가 지금 올라갈 때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갈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은요, 이는 누구나가 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유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유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런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기 자본들이 유가 선물에서의 투기적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급격히 올라간다든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공급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새로운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제자리 찾기는 힘들어지고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뭐 $100다 또는 뭐 두바이유가 뭐 70에서 $80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막 서로 이제 대안을 찾기가 바쁘지 않아요. 살짝 돌려볼까요? 2007년 이런 때 있었죠. 유가가 $143까지 상승을 할 때 제일 먼저 전 세계적으로 히트 쳤던 어떤 테마나 업종은 무엇일까요? 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서로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뭔가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갔었지만 최근에 어떤 유가의 흐름들은 이렇게 급격한 어떤 상승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쪽의 테마들이 한 번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일단 기업 측면으로서 분명히 부담이 되고요.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전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요.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무엇이냐? 예, 리어카랍니다. 리어카가 왜 제일 많이 팔렸느냐? 그게 돈을 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리어카를 가득 돈을 채워야지만 빵 한 개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지금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네. 이 가나라는 나라는요, 햄버거 하나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달러요.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동그라미를 세알리다가 햄버거가 다 식어버리는 그런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즉 화폐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찾게 될까요? 실물 자산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금이라든지 이런 걸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역시 이제 주식 투자가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금융자산들이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회피하게 되고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돼서 역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요. 물가가 완만한 상승이 되었을 때냐 아니면 급격한 상승이 되었을 때냐는 철저히 주가의 흐름들이 좀 달라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반대되는 부분이죠. 물가도 낮지만 저급니다. 이때는요, 뭘 해도 안 되는 때죠. 아쉽게도요, 이렇게 뭘 해도 안 될 때, 돈이 갈 데가 없을 때도 주가는요, 상승합니다. 어디에도 돈이 갈 데가 없을 때는 역시 수익률이 높은, 그나마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요, 사실은 많아질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센TV나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배우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해 나가야 되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악의 국면이죠. 네. 엄청난 비용은 증가가 되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 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모두 다 판매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요, 물가가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완만한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고요,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하락한다. 이 부분이 가장 물가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환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율,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원달러, N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율이 올랐다, 원화가 강세다,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환율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요. 자, 1,000원에 1달러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는요, 1달러에 1,000원에 바꿀 수가 있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자, 1,500원에 1달러다, 이렇게 하면은요, 1,500원을 주면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앞에 것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1,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1,500으로 바뀌었죠. 네. 올랐어요, 떨었어요? 올랐죠. 예, 이거를 보고 환율이 어떻게 됐다?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죠. 앞에 1,000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면 환율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예전에는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줬는데 네. 지금은 1,500원을 줘야 1달러 주거든요. 그러면 원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예,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네. 반대로 이제 달러화 가치는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 거죠.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1,500원이 되었다는 것은 환율이 올랐다. 근데 이제 1,000원에서 1,500원이니까 이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요, 뭐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예전에 수출하게 되면 1달러를 남겼다. 1달러를 만약에 남기게 되면 우리한테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1,000원이라는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1달러를 남기면 얼마가 남습니까? 1,500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1달러를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면 환율이 만약에 1,500원으로 오르면 1달러를 남기지 않고 0.8달러만 남겨도 우리는 그 1,000원보다 더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만큼 남기지 않더라도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는 더 많이 남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좋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반대로 따져보면은요, 이럴 겁니다. 수입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예전에 1달러를 주고 사와가지고 팔았거든요. 1달러 1,000원을 주고 사와가지고 1,500원에 팔았다. 500원이 남는 장사죠. 그런데 환율이 오르고 나니까 1,500원을 주고 사와가지고 1,5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수출의 경우에는 아주 좋게 되지만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안 좋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가 있겠네요. 그러면 환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출 수입을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돈을 빌린 회사의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농담으로 달러빚 가지고 주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달러빚이 있다면 과거에는 볼까요? 1,000원에 돈을 빌려왔어요. 1,000원에 빌려왔는데 이제 1달러를 갚으려면 1,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500원으로 만약에 올랐다. 이제 1달러를 갚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500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 외화 부채를 가진 회사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것이지만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구나. 그럼 이 반대로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이 달러가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약세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달러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예전에 1,000원을 빌린 기업은요, 500원만 갚아주면 되죠. 그래서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이론을 갖다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달러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느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요. 바로 해운주들이 해운항공이 이전보다 달러빚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을 현금 주고 바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박펀드라는 걸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리스를 한다든지 즉 외화 부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선박 해운업종일 것이고요. 또 하나가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등의 기업들도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이런 기업들은 자,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것도 하나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환율과의 밀접한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번 한 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져가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남는 게 별로 없죠. 반면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환율 떨어지면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합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원엔 환율 한 750원대까지 있었거든요. 2007년, 2008년에.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놀러를 다 갔어요. 물가 너무 싸니까. 저도 물론 그때 뭐 오사카도 다녀왔는데요. 정말 물가가 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00원대는요. 일본 놀러 가기 힘들죠.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한국의 물건을 많이 사갔죠. 이 환율의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환율 하락하게 되면 수출은 안 좋아지고 수입은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리스크를 많이 받는 부분이죠. 이 환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받는 특히 이제 원 달러 말고요. 원엔의 이 리스크를 가장 많이 받는 그 기업들이요. 이 자동차 기업들이 원엔, 일본하고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반면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요. 환율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수출 많이 하는데 환 리스크 존재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팔고 있는 제품들은요. 전 세계에 다 팔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는요. 달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엔화도 들어오고 루블화도 들어오고 유로화도 들어오고 그다음 위안화든 통화가 다변화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 자체의 환 리스크가 서로 다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요. 현대차나 자동차 그룹은 전 세계에 돈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딱 하나 안 들어오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돈이 안 들어올까요? 어느 나라 돈이 안 들어올까요? 북한이겠죠. 일본 돈이 안 들어옵니다. 네. 일본의 자동차를 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강한 게 또 아쉽게도 이 자동차 업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수출이 좋아지고 수입이 떨어지니까 무역 수지가 좋아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동시에 상승하느냐? 아쉽게도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꼭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짚어드릴 내용이 될 것인데요. 일단 환율은 우선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원자재 간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역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요. 판매가 저조돼요. 가격 올라가니까요. 예, 주가에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판매가 이제 많아질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자, 주가는 하락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는 정유회사의 원자재 가격이죠. 상승을 하면 이 정유회사의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떨어지던가요? 그러진 않죠. 네. 유가가 상승을 하면 오히려 정유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희한하네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요, 가격 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10% 오르면은요,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요 20% 올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본적인 유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객한테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마진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이 올라가고 가격 전가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비싼 가격의 기름을 사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우리 이제 주유소에서 넣는 이 휘발유 가격이요 올라갈 때는 기름이 유가가 올랐다면 급격히 잘 올라가죠. 하루에 뭐 10원씩 몇십 원씩 막 올라갑니다. 근데 유가가 떨어졌다고 하면은요 주유소 기름 내리는데 보세요. 하루 만에 절대 안 내리죠. 한 달, 두 달 지나야지 찔끔 이런 부분이 결국 그런 이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업종이 상승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역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에서는 역시 국내 원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요. 이 해운업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유업종 이야기했는데요. 자, 해운업종을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해운업종이라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배잖아요. 그죠? 네. 배인데 물건을 실어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벌크선이라는 게 있어요. 벌크선. 이제 벌크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실어 나르는 배가 용품들이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그리고 곡물, 이 3인방을 제일 많이 실어 나릅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면 이 철광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철광석 수요가 많아지고요. 또 철광석 가지고 철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철광석으로 뭘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뭐 철광석에서 철강을 만들려면 뭔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에너지가 바로 석탄입니다. 공업용. 그죠? 석탄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식량, 곡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을 서로 메꿔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재밌는 사실은요, 철광석이라는 가격은 철광석을 수입하는 업체는 업체는 포스코 같은 기업이 되겠죠. 포스코 같은 기업은요, 철광석을 수입을 할 때 철광석 가격만 가지고 호주의 브라질의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광석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운임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운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운임도 같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어 나르는 운임도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포스코는 광산을 좀 장악을 하지 못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대신에 운임의 경우에 상승하게 되면 원자재의 상승이 나타나면 운임이 비싸지기 때문에 해운주는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요, 원자재 이야기를 할 때는 가격 전가 능력과 동시에 이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운임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벌크선을 표현해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BDI 지수, Baltic Dry Index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이 지수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 지수도 상승하고요.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이 해운업종들의 어떤 그 실적들도 굉장히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자, 원자재 가격은 네. 올라가면 통상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가져가자면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 번쯤 해보시면은요, 주식 투자에 종목 선별, 업종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 또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내용들 또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보다 좀 상세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호 원장의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잘 배워봤습니다. 실전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새롭게 단장한 주식 쇼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매일 전문가님께서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3-3366-0110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주식 고수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선물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제의 퀴즈와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술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은 1번 장대양봉, 2번 갭상승, 3번 상한가, 4번 하한가. 정답은 4번 하한가였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주가의 상승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통화량의 증가, 2번 이자율의 상승, 3번 물가의 완만한 상승, 4번 원자재 가격의 하락. 오늘 강의 잘 들으셨다며 문제는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선물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운의 당첨자 함께 보시죠. 네, 그럼 이번엔 남은호 원장님으로부터 실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오르면서 1975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내일장, 이제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자, 오늘 끝난 증시에서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주식에서 2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선물에서 마감으로 보면 6천 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럼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 규모나 그리고 현물 매수의 흐름들을 본다면 최근 5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부분이 1조가 넘고요. 그리고 선물까지 동시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은 과연 긍정적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만기일인데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수 차익 잔고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요, 내일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일단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많이 당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그리고 최근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는요, 2천억씩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장기 전망에 둔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즉, 뭉텅이로, 바스켓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동시에 주문을 넣어서 매수를 하고 동시에 매도하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이 좀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되면
동시에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매수 차익 잔고 물량이 나오겠지 싶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거야 하는데도 계속 반대로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매수를 하거든요. 이러다가 보면 이게 아닌가 보다.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에 매수를 해서 우리 시장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나 보다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시점에 얘네들은요 기가 막히게 매도를 쳐왔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닌데 지금도요. 내일 선물옵션 만기에 충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없더라도 분명히 없다면 금요일과 다음 주 초에 미국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들에 대한 물량들을 상당히 좀 많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철저히요, 종합주가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2000포인트가 이제 얼마만큼 2000포인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삼성전자 위주로의 장이 계속 열리느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제 휴식이 좀 되는 부분에서 대형주들의 순환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거의 숨을 쉬지 못했던 코스닥 쪽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돌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명한 어떤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과 지수 측면의 부담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이 모두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략은요. 일단 대형주급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기를 먼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순환이 되더라도요. 펀더멘탈이 우수한 IT 쪽, 특히 SK와 LG 라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다. 대신에요. 코스닥은 이것만큼은 말씀해 드릴게요. 테마주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잘 받았던 종목들의 재부상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본다면 테마주가 아닌 코스닥 1등주, 셀트리온이라든지 IT 관련주,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로의 진입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가되 기존에 이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주들보다는 그간 조정을 잘 받았던 그리고 내년 전망이 좋은 종목들로의 점진적인 분할 매수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소외받았던 코스닥 상승 가능성을 점쳐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0일 주식쇼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내일은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